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기출 변형 800제로 끝내는 공기학 경제학 거시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ISLM 곡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사실은 거시경제학의 꽃인데요. 많이 힘들어 하세요. 제가 핵심 포인트 문제만 잘 말씀드릴 테니까 이 문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실 필요도 있어요. 아셨죠? 한번 같이 따라와 보시죠. ISLM 모형과 경제 안정화 정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IS 곡선, 이게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LM 곡선,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곡선이 됩니다. 자, 그 둘을 합친 것을 ISLM 모형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IS 곡선을 이동시키는 정책을 우리가 재정정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좀 특이한 경우로서 유동성 함정. 이 상황에서는 우리가 통화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요. 리카르도 대등정리, IS를 변화시키는 약한 재정정책과 관련된 거예요. 이때는 또 재정정책이 아무 효과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리고 경제 자동 안정화 장치. 정부가 개입하지 말고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어떤 메커니즘을 경제 시스템 내에 빌트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안정화가 달성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자, 먼저 IS 곡선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S 곡선의 개념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개념 뭐예요? 그렇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이 이제 고전학파가 얘기하는 대부자금 시장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축과 투자가 같아지는 게 바로 생산물 시장의 균형, 아니면 총수요, 총공급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도출 한번 볼게요. 도출. 자,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라는 것은 Y는 총공급이고요. 이쪽이 총수요에 해당하는 겁니다. C, I가 이자율입니다. G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우리 알다시피 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냐면 국민소득과 이자율의 관계를 이렇게 Y랑 R 평면에 나타낸 것을 바로 IS 곡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그림을 나타내면 Y가 되고 R 이렇게 돼요. 자,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은 국민소득이 증가해요. 왜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B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IS 곡선 우리가 얻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우아양합니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요. IS 곡선과 관련된 이동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동. 자, 이동은요. 지금 이자율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상에서 변하는 거잖아요. 자, 색깔을 바꿔볼까요?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 여기에다가 더 집어넣어서 수출 빼기 임포트 수입까지 이렇게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동은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들이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합니다. 다른 요인들이 변화 시 이렇게요.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이 뭐가 있어요? 소비가 증가하거나 이자율 이외의 다른 요인인 투자가 증가하거나,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해서 투자가 변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 이외에 다른 요인, 정부 지출 증가하거나, 요게 이제 확장적 재정 정책 할 때 요걸 쓸 거죠. 아니면은 우리가 조세를 이용하잖아. 세금을 깎아주면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한다고. 여기에 이제 가처분 소득을 합니다. 수출이 증가하거나 수입이 감소하게 되면 IS는 우측이동 이렇게 되죠. 그래서 IS가 우측으로 이동하는 요인은 이런 것들이야. 소비 증가, 투자 증가, 정부 지출 증가, 수출 증가, 수익 감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기울기 볼게요. 기울기.
기울기. 자, 기울기 관련된 것은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은 소득이 크게 증가하는데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조금 증가한다고 할게요. 그러면 IS 곡선의 기울기는 가파르게 되고요. 케인즈 생각해 보세요. 케인즈는 투자가 이자율에 아예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크게 움직이게 되니까 IS가 완만해요. IS는 완만한 기울기가 됩니다. 반면에 이자율에 대해서 투자가 별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아. 그래서 그런 경우는 IS가 수직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투자 이자율 탄력성이 빵이다 그러면 IS는 수직 이렇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 언제나 케인즈 학파를 기본으로 생각하세요. 케인즈 학파는 IS가 가파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케인즈는 IS가 가파르고 LM은 거의 수평에 가까운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고 고전 학파는 반대로 보시죠. 그래서 IS가 가파 그럼 고전 학파는 IS가 완만하다 이렇게 보시죠. 아셨죠? 요걸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금융위기로 요거 516번 문제인데요. 약간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약간 단순한 문제는 아니고 약간 응용을 했어. 그래서 뭐 어렵진 않습니다. 한번 잘 보세요. 금융위기로 인해서 주택가격, 집값이 크게 하락했어. 그래서 가계가 다른 요인 때문에 소비가 감소한 거예요. 소비 지출이 감소했어. 여러분 소비가 증가하면 IS가 우측 이동한다고 말씀드렸죠. 소비가 감소하니까 IS는 어떻게 될까요? 좌측 이동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도 감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 소비 성향이 또 감소했어. MPC가 하락합니다. 여러분 MPC가 이게 한계 소비 성향이 커져야지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가 더 많이 증가하게 된다고요. IS 도출할 때 제가 어떻게 도출했어요? 이렇게 도출했지.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데 여기가 소득에 대한 함수라니까 그 다음에 I 승수 생각하세요. 자, 먼저 기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이자율이 떨어졌어. 그럼 투자가 증가하고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합니다. 요거 투자가 증가해서 국민소득이 증가해. 이자율 때문에 변했으니까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은 소득이 증가하면서 얘가 소비가 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 근데 이 소비는 한계 소비 성향에 영향을 받아. 그래서 MPC가 클수록 자 다시 한번 보세요. MPC가 뭔지 기억나세요? 소비함수 다시 보세요. 한계 소비 성향이야. 내가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얼마나 증가하는가 그걸 보는 거야. 크면 클수록 소비가 많이 증가한다니까. 소비가 많이 증가하면 이 국민소득도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MPC가 클수록 여기 보시면 Y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죠? 자, 그러니까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투자가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하는데 그때 여기 효과가 굉장히 커져요. 모터의 순환이 커지게 되는 거니까 국민소득이 많이 증가해요.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Y가 크게 증가하니까 IS는 완만해지죠. 그래서 얘는 IS가 완만한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거 생각하시고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어떻게 돼 있어? 자, 소비가 감소했으니까 IS가 좌측 이동하면서 MPC가 하락했어. MPC가 클수록 완만해지는데 MPC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락하게 되면 IS는 가파라지겠죠. 그러면 정리하면 1번. IS가 좌측 이동하면서 기울기는 좀 가파르게 된다.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 어떻게 보면 근데 공부 좀 하시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중으로 배치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한 문제 안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요거를 머릿속에 암기를 해두세요. 아셨죠?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되게 쉽게 풀 수가 있어요. 아셨죠? 그래서 문제를 선별할 때 아무거나 막 선별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 문제를 잘 정리해서 이해를 확실히 하면 많은 문제를 파급해서 풀 수 있는 것들을 제가 골라서 선별했고요. 그중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꼭 중요한 거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잘 체크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에 518번 한번 볼게요. 자, 국민소득이 소비와 투자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제에서 IS 곡선을 도출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소비함수와 투자함수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이건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간단히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Y는요. 어떻게 돼 있냐면 C 더하기 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집어넣어 보세요. C를 집어넣어 봐. 여기다가 C는 100 플러스 0.75 Y 이렇게 됩니다. 더하기 I는 어떻게 됩니까? 20 마이너스 4.5 R 이렇게 됩니다. 요거 정리하시면 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리하세요. 어떻게 정리하시면 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거를 전리 넘겨서 Y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1번 이렇게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 0.25에다가 여기 100에다가 이렇게 더하면 120 마이너스 4.5R 거기다가 0.25로 나눠줘서 0.25라는 게 4분의 1이니까 4를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겠죠.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안 해보시면 되게 어려운 건데 해보시게 되면 쉽게 풀 수가 있는 거니까 네, 가볍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출제 예상 문제요. 이거 난이도 이거는 상으로 해놨어. 이것도 많은 예가 들어가 있어서 상으로 했는데 이 한 문제를 통해서 IS를 완전히 정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자국의 실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선 정답 한번 찾아보시죠. 한번 빨리 한번 복습해 보세요. 한계 소비 성향 앞에서 얘기했고요. 네, 5번 먼저 한번 볼게요. 자, 해외 교역국의 한계 수입 성향이야. 이게 소비 성향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이 외제 물건을 되게 좋아해서요. 수입 성향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요걸 볼게요. 자, 우리가 Y는 C, I, G 이렇게 돼 있어요. 기본적인 식이 더하기 수출 빼기 임포트요. 수입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M이라고 써도 되는데 뒤에 ISLM 할 때 LM 할 때 우리가 거기 화폐 공급에 M이 있어서 헷갈리지 않도록 IM 임포트 이렇게 썼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뭘 알 수 있냐면 이자율이 떨어졌어.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고요. 그래서 얘가 영향을 미쳐서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요거를 관계식으로 나타낸 게 IS 곡선이라고요. Y가 되고요. 이자율 이렇게 있죠. 자, 이자율이 여기 어느 한 점에서 여기 점에서 이자율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게 되면 소득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IS 곡선이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질 때 여기 있는 것처럼 소득이 증가합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보세요. 색깔을 이걸로 할게요. 자,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수입이 증가하는 거야. 소득이 증가하여 소득 증가는 수입 증가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잘 살게 되니까 외제 물건을 더 많이 사는 거야. 수입 증가로 연결되는데 이때 수입이 얼마나 크게 증가하는가를 나타내는데 이게 한계 수입 성향이 중요한 거죠. 한계 marginal propensity to import 이렇게 하면 뭐 MPI인데 그냥 한계 수입 성향 네, 이렇게 했어요. 수입 성향 스몰 m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자, 한계 수입 성향이 클수록 자, 포인트가 뭐다?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입이 더 크게 증가해. 수입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이거는 누출이야. 그래서 수입은 누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하게 되면은 소득이 감소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누출 이렇게 돼서 국민소득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입이 증가해서 얘가 여기에 영향을 미치면 소득을 이렇게 좀 감소시켜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소득이 감소해요. 요 흐름 이해되세요? 이 정도는 이해되셔야 됩니다. 아셨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요게 바로 수입 증가로 인해서 누출의 크기 나타낸 거예요. 누출로 소득이 감소합니다. 소득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만약에 그냥 한계 수입 성향일 때는 IS 곡선이 이렇게 돼 있는데 한계 수입 성향이 커지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IS가 좀 가파르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여기서 한계 수입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IS 기울기는 완만해지는 게 아니라 가파르게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좀 어렵죠? 근데 우리가 개방 경제 하에 IS 곡선 얘기하는 거니까 잘 보셔야 돼요. 개방 경제 하에 IS 곡선 이렇게 보시죠. 다음 1번 볼게요. 자국의 한계 소비 성향이 커지게 되면 IS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 이해 가십니까? 아, 그렇지. 우리가 IS 곡선 공식을 암기하시는 분인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 내용 자체를 이해하시고 정확하게 이해하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면서 막판에 이제 공식 암기하는 건 괜찮아. 근데 공식 자체를 암기해서 푸시게 되면 이게 조금이라도 응용을 하게 되면 손을 못 댑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Y는 식을 써놓으세요. 여기가 한계 소비 성향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죠. I, 그 다음에 G 이렇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자율이 떨어질 때 투자가 증가하는데 그때 Y가 증가한다니까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걸로 할게요. 소득이 증가하면 얘가 소비가 영향을 미친다니까요. 그때 만약에 MPC라고 해요. 한계 소비 성향이 클수록 소득 증가 시 소비가 크게 증가하네요. 크게 증가한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더 크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Y는 많이 증가하니까 기울기 완만해지죠. 이해 가시죠? 이거 좀 쉬운 거 아닙니다. 기울기가 제일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자국의 소득이 증가로 인해서 한계 유발 투자율이 증가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소득이 증가하면서 유발 투자니까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는 거야. 2번에 해당하는 것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하면 Y는 C. I가 Y랑 R이 같이 있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쓰시면.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발 투자니까 소득의 플러스고 이자율의 마이너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는데 소득이 증가하면 이거 볼게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 Y라는 소득이 증가하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기 한번 다시 더 볼게요. 소득이 증가했잖아. 소득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증가한다니까 소득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또 증가해. 그래서 소득이 또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러면 유발 투자 계수를 여기 보시면은 얘가 증가하게 되면 소득이 증가 시 이거는 뜻이 뭐냐면 소득이 증가 시 잘 찬찬히 보세요. 급하게 보지 마시고 투자가 또 증가해요. 또 증가해. 또 증가해. 이렇게요. 투자가 증가하게 되면 국민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했을 때 소득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많이 증가하면 IS 기울기 완만해지는 거 알 수 있겠죠. 오케이. 다음 3번. 자국의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이게 Y는 CIG에서 이게 G가 증가하게 되면 IS 곡선 우측 이동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오케이. 자국의 한계 수입이 커질수록 한계 수입이 커진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이거랑 똑같으니까 수입 성향이 커지는 거랑 같은 거야. 그러면 IS 곡선의 기울기는 가팔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난이도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한 문제로 많은 것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난이도 상으로 해놨는데 좀 잘 체크 정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LM 곡선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M이라는 것은 이게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우선 1번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1번 개념 한번 볼게요. 자, 개념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요.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데, 자, 이거를 어디 평면에 나타냅니까? 라고 하면 Y랑 R 평면에 나타내는 거예요. 평면에 도시. 자, 도출해 볼게요. 도출 2번. 도출. 자, 도출은 화폐 시장의 균형이니까 화폐의 공급과 화폐 수요가 같아지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실질적인 화폐 공급을 하려고 이제 P로 나눠줘요. 화폐 수요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는 Y의 플러스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반비례합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로 해볼까요?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쪽은 다 고정되어 있는 거야. 고정. 그래서 여기 보시면 Y랑 R 평면에 나타내는 겁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떨어지게 돼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면 이쪽 부분이 올라가야 돼요. 얘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올라가기 위해서는 Y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Y가 올라간단 말이야. 이자율이 올라갈 때. 얘는 어떻게 돼? 플러스 관계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LM 곡선 도출하는 것은 이자율이 올라가면 Y가 올라가기 때문에 자, 세 번째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Y가 있고 이자율. 자,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소득이 증가했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LM 곡선이 우상향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시겠죠? 다음 세 번째 LM 곡선의 이동 한번 볼게요. LM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건데 언제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암기해 주세요. 여기 고정된 값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하는 거죠. 고정되었다고 가정된 고정된 값인 변수인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화폐 공급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저기 나와 있는 물가가 하락하면 이때는 LM이 우측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 우측 이동합니까? 라고 하면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을 때 Y가 증가하는 경우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오케이,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물가도 떨어지게 되면 물가가 떨어지면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측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요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기울기 한번 볼게요. 기울기. 이거 잘 정리해 두셨죠? 제가 기본 강의 때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자율이 올라가는데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어떻게 해요? 민감하게 반영할수록 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거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되면 투기적 화폐 수요에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네, 이해되십니까? 그럴수록 케인즈학파에 가까워집니다. 케인즈학파에 가까워지고
가까워지고 K인작파는 여러분 뭐 생각해 달라고 했습니까?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은 LM이 수평이야. 그러니까 K인작파에 가까워질수록 LM이 완만한 기울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 정리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524번 문제고요. 난이도는 약간 중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옳게 짝지은 것은 자,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경우 이게 유동성 함정이야. 채권이 너무 비싸. 여러분, 집값이 너무 비싸. 그때 사야 될까요? 나중에 쌀 때 사야 될까요? 아니, 비쌀 때 사면 어떻게 해? 그럼 조만간 떨어지잖아.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본드의 가격이 너무 비싸면 거의 맥스에 가까운 거야. 그러면 이때 사면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남는 장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채권 가격이 조만간 하락할 걸로 예상이 돼서 괜찮은 질문입니다. 자산을, 이거 금융자산입니다. 케인즈는 금융자산을 화폐 아니면 채권으로 보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폐 형태로 보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맥스이므로 맥스인 경우 이거 반대로 보시면 이자율이 거의 하락이야. 거의 최저에 가까운 거야. 최저인 경우. 자,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화폐를 많이 보유하려고 해. 채권을 보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 본드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게 되고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자율이 그래서 자꾸 떨어져. 계속 더 떨어지려고 해. 지금 최저로 내려간 게 아니라 최저로 계속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이때는 화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케인즈의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잖아요. 자, 이게 굉장히 민감한 경우, 이게 극단에 빠져 있는 이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화폐로 모든 것을 다 보유하려고 해. 이자율이 거의 그냥 제로 베이스에 가까운 것이죠. 이런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유동성 함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때 화폐 공급량이 증가해봤자 채권 가격은 더 이상 어떻게 된다? 더 이상 이게 이자율이 더 떨어질 데가 없는 거야. 채권 가격이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고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화폐에 대한 수요량만 그만큼 증가하는 거야. 자, 다시요.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도가 무한대가 되는 이런 상황을 유동성 함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화폐 함정이에요. 화폐 함정이라는 게 뭐냐면 화폐를 풀었어. 돈을 풀었는데 풀었으나 돈 어디 있어? 돈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습니까? 돈을 풀었는데 돈이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이고 이게 바로 LN 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게 유동성 함정을 괜찮은 표현으로 정리한 거니까 좀 잘 체크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봐주시죠. 자, 다음 정보를 이용해서요. LN 곡선을 도출하세요. 난이도 중으로 했는데 이게 사실은 공부를 안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 상이 될 수 있는데 공부를 조금만 하시면 그냥 되게 쉬워요. 왜냐하면 LN 곡선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니까 소비함수와 투자함수는 IS 곡선 도출할 때 쓰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화폐 시장을 도출하는 거 쓸 때는 요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화폐에 대한 공급과 수요 생각해 보시면은요. 화폐 공급, 원래 실질적인 화폐 공급을 하려고 해서 이렇게 나타내고요. 화폐 수요도 실질적인 화폐 수요를 나타내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여기 주어져 있습니다. 2만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얘는 어떻게 된다? 얘 화폐 수요. 네, 이걸로 그대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여기다 넣을게요. 그러면 4,000 플러스 y 마이너스 1000r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equal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정리하시면 돼. 그럼 정리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리하면 그냥 1번 이렇게 나와요. Y로 정리하면 저거 넘어가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27번 한번 볼게요. 이건 난이도 상 이렇게 돼 있는데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이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을 때 옳은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화폐 수요와 화폐 공급 이렇게 나와 있잖아. 화폐 수요가 있고요. 화폐 공급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우선 이거 답 찾아보면 어떻게 돼요? 답은 4번인데 4번 볼게요. 이게 예금 화폐 공급을 포함할 경우 예금 화폐라는 게 바로 뭐냐면요. 여기 R이 이자율이야. 우리 화폐 공급의 내생성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만약에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아예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할게요. 이자율이 지금 여기서 R이야. 로테이션이 지금 대문자 R로 썼습니다. R에 영향이 없으면 자,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 이렇게 됩니다. 화폐 공급 곡선은 수직으로 외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외생적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화폐고 이자율에 영향 안 받으니까 화폐 공급은 이렇게 수직 이렇게 되는 거예요. M0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자, 일반적으로 예금 화폐 공급을 고려해서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영향 받는다고 할게요.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자율에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이자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현금 보유가 떨어지게 되니까 승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합니다. 현금 보유 비율이 감소하여 통화량이 증가해요. 화폐 공급이 증가하면 자, 이걸 우리가 이자율의 화폐 공급이 내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생성을 지니고 있다. 내생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야. 화폐 공급이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D가 이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D가 0보다 크고요. 요거는 D가 0인 경우야. 여러분 다시요. 여기서 D가 0이 되면 우리가 화폐 공급은 M0만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D가 0이 되면 화폐 공급은 외생적이다. 이렇게 되고요. D가 0보다 크면 화폐 공급은 내생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거는 양수이다. 맞습니다. 약간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 한번 볼게요.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이건 거래를 위한 화폐 수요입니다. 존재하게 되면 거래적 동기에는 여기 소득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A는 어떻게 됩니까? A는 0보다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득이 증가할 때 거래를 위한 화폐적 동기가 증가해요. 음수가 아니라 양수다. 다음에 2번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요. B가 되는 건데 여기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야. 이자율이 올라가게 되면요. B는 당연히 0보다 작게 되는 거예요. 이자율이 그쵸? 그러니까 B가 0이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아예 없는 거잖아요. 이해 가시겠죠? 다음 3번 볼게요. 화폐 시장 균형에서 외생적 화폐 공급량이 물가를 결정한다? 아니, 물가는요. 화폐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야. 밖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물가는 그냥 고정돼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답 없음? 아니죠. 정답이 있죠. 그래서 얘도 틀렸죠. 자,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화폐 수요, 화폐 공급 관련된 얘기인데
LM 곡선 도출하는 거에 기반이 되는 거니까 잘 좀 체크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LM 모형과 균형 및 소득 나타내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얘가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 LM이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거죠. 얘가 Y가 되고요. 이자율 평면에서 요게 이제 IS 곡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LM 곡선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는 거 이게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하죠. 주로 우리가 뒤에 다시 할 겁니다. 확장적 재정 정책이라고 얘기해요. 확장적 재정 정책에 따르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그러면 IS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게 되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LM 곡선 한번 볼게요. LM 곡선. LM 곡선은요.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물가가 하락할 때야. 그래서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그럼 LM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확장적 통화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확장적 통화 정책. 그래서 확장적 재정 정책과 확장적 통화 정책 그것 때문에 IS가 우측 이동하고 LM이 우측 이동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동시에 같이 변하게 되면 이제 균형점이 가겠죠. IS가 우측 이동하게 되면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 알 수 있고 통화량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은 얘가 A라고 하면 B가 되고요. LM이 우측 이동하게 되면은 C로 갈 것이고 이렇게 동시에 발생하게 되면은 D로 가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531번 문제고요. 이게 난이도가 상이라는 건 두 개를 같이 우리가 영향 미치는 것을 고려하기 때문에 상으로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부가 정부 지출을 델타 G만큼 증가시켰대. 그리고 조세를 정부 지출의 2배를 늘리고 화폐 공급량은 요만큼 감소시킨 경우 이 정신이 없네요. 자, 우선 한계 소비 성향은 0.5다. 어떻게 될까요, 이거? 아니, 이게 정부 지출을 변화시키면서 화폐 공급도 변화시키고 ISLM이 다 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예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 정부 지출을 만약에 100만큼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이렇게. 그럼 IS가 우측 이동하겠죠. 근데 조세를 정부 지출의 2배만큼 증가시키면 텍스를 2배만큼 증가시키면 플러스 200만큼 증가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정부 지출을 100만큼 증가시킨 거예요. 뭐 델타 G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이렇게 증가시켰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승수는. 자, 얘는 승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승수는 1-MPC분의 1 이거예요, 이거. 자, 승수가 여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이 0.5잖아. 그럼 승수는 2가 되어서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 국민소득은 2배만큼인 200이 증가하게 돼요. 네, 이해 가세요? 이것도 이렇게 쓸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근데 텍스를 200만큼 증가시켰어. 그럼 조세 승수는 어떻게 됩니까? 조세 승수는 1-MPC분의 마이너스 MPC예요. 네, 요거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MPC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돼? 1-0.5분의 마이너스 0.5가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한 배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텍스를 200 증가시켰으니까 승수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델타 Y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1배니까 마이너스 200만큼 감소합니다. 200만큼 이렇게 이 마이너스 뺄까요? 이렇게 뭐 감소라고 쓸게요. 자, 마이너스는 뭐 감소했으니까 빼고요.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정부 지출 증가로 국민소득이 200 증가했는데
조세를 변화시켜서 국민소득이 200 감소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재정적인 측면에서의 효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정확하게 상쇄가 돼서 아무 효과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IS 곡선은 이동하지 않고 이렇게 되고요. 이해가시죠? 자,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을 변화시켰어. 화폐 공급량을 델타 G만큼 줄였어요. 통화량이 감소했네. 통화량이 감소했습니다. 감소로. 통화량이 감소하니까 LM은 어떻게 됩니까? LM이 좌측으로 이동하는 거네. 좌측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LM은 그래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네요.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531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IS는 국민소득이 변함없으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고 LM은 좌측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아셨죠? 자, 다음에 534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이건 난이도 중으로 해놨습니다. IS, LM의 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잘 보시면 돼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먼저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체크 요거 보시면서 답 찾았습니까? 예, 요게 틀렸어요. 여기 보세요. 옳은 것은 맞았어요. 정부 지출 증가하면 IS 우측 이동이다. 간단하네. 이거 쉬운 문제죠. 오케이, 맞습니다. 다음 딴 것들 볼까요? IS 1번, LM 모형에 등장하는 변수들은 모두 실질 변수다? 아니요. IS 관련해서는요, 이게 생산물 시장이잖아요. 생산물 시장이니까 이게 실질 이자율과 실질 국민소득이 돼요. 생산물 시장이므로 시장의 균형이므로 이 R이 실질 이자율입니다. 실질 이자율 이걸 사용하고요. LM은요. LM은 자, 화폐 시장의 균형입니다. 화폐 시장의 균형이므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I를 씁니다. 명목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보시면 모두 실질 변수가 아니라 IS는 실질 변수, LM은 명목 변수 이렇게 보셔야죠. 자, 다음에 물가가 하락하게 되면 이거 P가 하락하는 거잖아. 실질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 이해되십니까? LM은 우측 이동이지 좌측이 아니라. 자, 화폐 공급과 관련된 거 이거 다시 쓰면 화폐 공급을 P로 이렇게 나누고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게 어떤 변수라고 했습니까? 얘가 고정됐지. 그래서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물가는 하락하는 걸로 해야죠. 물가가 하락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LM은 우측. 이 우측 이동한다는 게 하방 이동하는 거랑 같은 말입니다. 하방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에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처럼 화폐 수요가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이면 LM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이지. LM이 수평이니까 수평인 LM 곡선을 이동시키는 것은 국민소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5번 IS 곡선이나 LM을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요인은 이거 AD랑 AS 곡선 할 때 AD 곡선에 영향을 미치는 게 IS, LM이잖아. 이거 되게 간단히 암기하시면 되겠죠. 우측 이동하면 얘도 우측 이동합니다. 좌측 이동이 아닙니다. 예, 이해 가시겠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37번 출제 예상 문제 난이도 중으로 해놨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문제를 볼게요. IS 곡선과 LM 곡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떤 경제가 위치하고 있는데 오케이. 경제가 이 위치에서 벗어날 때 재화와 서비스 시장 그리고 화폐 시장에서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IS는 곡선 위에 있으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고요. LM 곡선 위에 있으면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되는데 거기서 이탈하게 되면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요거 정답 한번 체크해 볼게요. 1번이 틀렸어요. 거기 보시면 소득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한다면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여러분 요거 한번 보세요. 네,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내는 IS 곡선식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곡선이 있어요. 자, 여기 위에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나타낸다니까요. 그러면 이 곡선에서 여기 A점이라 할게요. 이탈하게 되면 이 위에 있으면요. 이거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 깨져. 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니까 이때 초과 공급 상태가 됩니다. 왜? 이건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으니까 거기 기본 강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초과 공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밑에는요. 초과 수요가 되는 거야. 초과 수요. 생산물 시장입니다. 초과 수요. 자, 그리고요. LM 곡선 한번 볼게요. LM 곡선도 마찬가지야. Y가 있고 이 자리에 있을 때 LM 곡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LM 곡선 상에는 A라고 하면은 화폐 시장의 균형을 나타냅니다. 근데 이 위에 있으면은 역시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발생하는 거야. 초과 공급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LM 곡선 밑에 있으면 초과 수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볼게요. 다시. 소득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한다라고 하면은 재화 서비스 IS 곡선 나타내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아니요.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초과 공급 상태가 되는 거죠. 이자율만 상승하면. 그래서 띵 틀렸습니다. 네, 초과 공급 상태 이래야 되죠. 자,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은 변하지 않고 이자율만 상승한다면 화폐에 대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여기 보시면 소득은 가만히 있는데 이자율만 상승하면 화폐 시장에 초과 공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수요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공급이 수요를 초과한다. 초과 공급 상태다. 오케이. 맞는 얘기죠. 자,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소득만 증가한다면 재화 서비스에 대한 공급이 자, 소득만 증가했어.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이자율은 가만히 있는데 소득만 증가했어. 이렇게 간 거잖아. 이것도 당연히 어떻게 돼? 초과 공급이지. IS 곡선 위에 있으면 초과 공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맞고요. 자, 화폐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소득만 상승한다면 이때는 뭐야? 여기로 가면 초과 수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화폐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초과 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이자율이 변하지 않고 소득만 상승한다면 재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게 된다. 소득만 하락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네. 소득만 하락한다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러면 초과 수요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어렵지 않은데 ISL은 곡선 상에 있으면 재화 시장과 화폐 시장의 균형이 되고요. 거기서 이탈되면은 불균형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ISLM에 대한 개념과 도출, 그리고 이동과 기울기 우리가 살펴봤고요. 곡선 상에 있을 때는 균형이 되는데 곡선에서 이탈되면 불균형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잘 체크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ISLM 모형을 확장시켜서요.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